음, 우리 마을 나래가 이제 그 마을 계획단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제 세종시에만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구나. 세종시가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런 그 활동을 드디어 이제 합니다. 근데 요것들이 이제 마지막 오늘 하는 거고요. 마을계획단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 상황에서 주민자치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동네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걸 이제 제가 전에 일본 말로는 참획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참여 기획하는 방식을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그 지역에 대한 공간 주권, 그 지역에 대한 그 바운더리라고 소위 말하는 그 영역 안에서 스스로 주인으로서의 주권을 찾는 가장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계획단이라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누구라도 좀 많이 참여하면 좋고, 또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경험치를 취득하셔서 주민자치위원님도 좀 하시고, 그리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지역 안에서 건전하고 또 공익성이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키워나가게 하는데 이 중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나래 과정이라고 하는 건 약간은 일반 마을객단보다는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촉진해 주시고 키워 주시고 같이 이제 더불어 풀어 주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한번 다시 짚어주면서 그리고 이제 슬슬 달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드디어 오늘이 이제 자치계획서를 수립해 보는 거랑 주민총회까지의 과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치계획서를 수립하는 기획과 계획의 차이는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기획에서 계획 단계로 조금 더 세밀하게 테마가 선정이 됐다면, 내가 어떤 걸로 나는 해볼 거야 라고 했다면 그것에 대한 그 계획을 드디어 이제 세우는, 수립하는 거고요. 이 계획안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수립이 되시면 그것이 이제 주민자치회로 가겠죠. 주민자치회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일종의 국회에서 상임위 같은 역할이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기획서를 이거는 그 타당하고 총회에 올려도 되겠습니다라고 의결을 해주시면 그 내용이 이제 주민들 모두가 참여하는 주민총회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세종시 같은 경우 이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제 승인을 해주고 나면 이듬해에 이제 이것들이 실행할 수 있게끔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전해의 계획을 세워서 그게 이듬해에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 중에 오늘은 자치계획서와 여기 조금만 더 추가한다면 주민총회를 어떻게 치르고 또 총회에서 우리 계획안이 어떻게 의결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 그 구조를 함께 공부해보고 하면 드디어 그 이후에 실행 부분까지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 계획 단계는 드디어 오늘 피날레를 차지하게 됩니다. 운동의 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죠. 백군이 최고야, 천군이 최고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드디어 우리 모두 최고야 하면서 딱 끝나는 바로 그겁니다. 예. 자, 자치계획안 수립은요. 요거를 공부하시려면은 이제 아무래도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한 기본적 구조, 그 다음에 그 양식, 그리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세종시는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또 하나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이나 의회의원님들이 이렇게 심의하거나 하는 과정들에서 일반적으로 제목에서 받는 이 임팩트가 가장 커요. 예, 저도 여기저기 이제 심사나 심의 활동을 많이 다니다 보면 쭉 훑어보다 보면은 제목이 확 눈에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아무래도 거기에 좀 더 이게 뭐지? 하는 이런 게 더 가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다 보면 그 내용이 이제 긍정적으로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그래서 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제목 수립이 참 중요한 부분도 있고요.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의 과정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제발 이거 수동으로 해. 이 디폴트를 수동으로 하면 안 되나? 이 MS에 이거 좀 건의를 해야지 당최. 자,
과정을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의제를 발굴합니다. 이 지역 의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가치 찾기와 욕구 찾기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뭐 예를 들면 뭐 카드에다가 뭐 100점 만점에 뭐 몇 점이니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카드 토론을 한다든지 현장에 가서 이렇게 훑어본다든지 그 다음에 설문을 조사를 한다든지 인터뷰를 한다든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의 가치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지역의 뭐 공간 자원, 지역의 사회적 자원들, 지역의 그 밖에 뭐 문화 자원들, 지역의 생태 자원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자원의 바탕하에 주민들의 욕구를 자원과 결합시켜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필요 사업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사업 모델을 고민하시고 그 고민된 내용들이 이제 의견 수렴을 거쳐서 구체화를 시키는데 구체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또 결합하고 또 공무원도 결합해서 이것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마지막으로 그렇게 점검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가느냐 주민자치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일단 우리의 계획 과정의 마지막은 자치회에 올라가기까지예요. 딱 그 부분까지가 마을계획단의 계획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자치회 올라간 이후부터 나머지 총회까지는 이제 자치회가 알아서 할 부분이고 총회가 끝나고 나면 실행 단계가 되겠죠. 당연히 내가 계획한 거는 참여 기획이니까 내가 실행하는 것을 같이 참여하고 모니터하고 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 과정은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복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업의 예시죠. 이게 세종시의 매뉴얼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보세요. 사업명이 먼저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사업명이 이제 이렇게 노란 발자국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명의 궁금증도 유발하고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또 꿰뚫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그런 사업명 같은 걸 좀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이 있죠. 대체로 사업 기간, 그 다음에 대상지, 어디 할 건지. 근데 이게 이제 공간 말고 대상지가 아니고 대상지가 이제 전체 영역이 되고 오히려 시간이나 어떤 그런 게 더 중요한 그런 사업도 있겠죠.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나 컨텐츠가 중요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 그 다음에 사업 예산, 참여 주체, 누가 참여할 건가, 내용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구성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을 활동가라기보다는 활동가들을 촉진하시는 분이라고 본다면 이걸 좀 처음부터 이렇게 그대로 활용하시는 거는 조금 일반 주민들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한번 제안을 드려보면 일반 주민들에게 이렇게 써라고 하시면요. 사업명에다가 뭐를 쓰냐면 이렇게 단순하게 아주 명쾌하게 딱 사업명을 딱 쓰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해야지 막 생각해 오셨다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그걸 가지고 사업명이라고 딱 써 있으면 거기다가 쫙 써요. 사업명. 나 뭐 할 거야. 이렇게 써버려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저기 내용 부분이 있죠? 내용 부분에다가 뭐를 쓰냐면 뭐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돼버려요. 네. 그리고 뭐가 있느냐?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뭐 효과성이라든가 목표,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왜 하는지와 향후 효과가 우리는 구분이 잘 안 돼. 나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향후 효과? 그렇게 되잖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처럼 되잖아. 이렇게 둘을 그냥 일치시켜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우리가 조금은 좀 일반 주민들이 구분시켜서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지향점, 사실은 마을계획단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전과 미션을 처음에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갈지를 이렇게 선택하는 건데 그 부분에 어느 정도 합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풀어가는 것이 사실은 목표가 되는 거고 효과는 그걸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부가적인 다른 것들을 이렇게 같이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이벤트는 목표에다가 넣으시고 그 다음에 효과성에다가는 메인 이벤트를 제외한 이 과정 속에서 이런 효과, 저런 효과,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는 살을 붙여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이 두 가지가 조금은 좀 더 구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했죠. 사업명에다가 자꾸 내용을 넣게 된다고. 이게 일반 주민들의 특징이에요. 그 관은 어떻게 하느냐. 항상 이 구조로 가요. 왜? 이게 프로세스거든요.
자기들 프로세스. 왜냐면 사업명이 딱 나와야 이거 가지고 현수막 넣어야지. 기간 언제까지지? 언제부터 준비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건지를 이렇게 보기 편하게 구조화시킨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기한자가 결제의 마지막 그 상한선에 계신 분이 있죠. 전결 한계에 계신 분. 쉽게 말하면 결정자에게 가장 결정자가 보기 쉽게 만든 거예요. 높은 공무원이 보기 편하게 만든 구조를 일반 주민에게 쓰라고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냐? 백성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누가 주인이 되냐면 결정권자 이거를 하는 분이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반 주민들이 우리가 가장 우리의 주인공이라고 봤을 때 참여계획하는 중이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구조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일반 주민들이 처음에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쓰는지를 먼저 그거를 보고 그분들에게 가장 맞는 최적화된 양식을 먼저 만들어서 이건 나중에 우리가 그 총회 치를 때 이렇게 가는 거고 처음에 기획을 할 때는 이 방식보다는 이런 거예요. 자, 이거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자, 요겁니다. 요거가 원래대로죠. 원래 이게 사업명, 사업 위치, 목적, 사업 내용, 사업 효과, 추정 예산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가는 게 쉽게 말하면 위정자들이 보기 편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총회를 치를 때는 주민들이 볼 때는 사업명 좋네? 이러면서 나가는 건 좋은데 기획서를 처음에 주민들에게 쓰라고 할 때는 일반 주민들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쓰기가 부담이 없어요. 처음에 이렇게 썼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컴퓨터로 작업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썼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큰 차이는 이겁니다. 사업명이 먼저 나오는 구조가 제일 큰 차이는 그거예요. 사업 내용이 먼저 나오는 구조로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무엇 할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 처음에 제목은요 잘 못 정해요. 뭘로 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게 돼요. 뭘 할지는 결정이 되죠. 얘기하다 보면 서로 합의가 되니까. 그럼 뭐 할지부터 결정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어떡하지? 이건 뭐냐? 기획하는 프로세스대로 나온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종시가 지금 현재 제시하고 있는 그 계획서 내용들이나 이 순서들을 보면 아무래도 보여주거나 이 선택받기 위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는 그 구조보다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은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헤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이걸 가지고 바탕으로 나중에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하면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겠다. 요거는 이제 아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실 분도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대체로 제가 여러 군데에다가 이런 것을 보여드리고 지난 여러 해 동안 제안을 드려봤는데 다들 굉장히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맞아. 200% 공감해. 이 공감을 100% 하시는 분들이 다 누구냐면 주민들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맞게 양식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업 양식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쓴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거죠. 내가 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써서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 생각을 듣고 요구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원을 봤더니 우리 지역에는 이런 계획이 적당할 것 같아 라고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하면 그 소개할 때 그 자리에 공람하시는 분들, 함께 그걸 공유하시는 분들 중에 아까 얘기한 그 공무원, 주무관님도 계시고 이건 왜 있어야 되냐면 이 진짜 타당한지 그 다음에 실제 지금 읍면동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그 다음에 이 뭐 실정법하고 관련돼서 이게 예산이 투입이 되면 잘못되는 건 아니지. 예를 들면 뭐 선거법 같은 거 아주 민감하잖아요. 그런 것과 위반되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장 가까운 데에는 담당 주무관. 그래서 이렇게 그 공무원들이 이것이 실제 가능한지를 같이 볼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고민할 때 곧바로 그 자리에서 고민하고 바로 올라가지 않고 요걸 일단 고민해보고 그리고 담당 공무원도 천재가 아니잖아요. 이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가서
다른 부처와 문의도 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한 일주일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조금 둘 수 있게끔. 그래서 계획서 작성은 주민자치회에서 바로 상정이 돼서 곧바로 총회로 올라가게 타이트하게 잡지 않아요. 최소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 여유를 두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우리가 총회에서 의결을 해버렸는데 봤더니 이게 실정법 위반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총회 때 의결했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죠. 그 총회와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내용들을 우리가 대단히 많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계획서를 좀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계획서를 드리는 것보다 이젤 패드를 큰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 필기가 가능하시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조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별로 이만한 큰 종이에다가 이렇게 접죠. 종이를 접으면 줄이 만들어지겠죠. 그 줄에다가 아까 보신 대로 내용, 제목, 뭐 이렇게 해서 쭉 써가는 거예요. 같이 작업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보여주기 편한 방식으로 바꾸면 가장 좋은 계획서를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따 실습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요건 그냥 제가 재미삼아서 써놓은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쓰레기를 쓸 애기로 이렇게 표현해서 쓸 아이에게 이제 쓰레기와 소통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사전 검토와 수기 과정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마을기획단 활동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치회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 민간 네트워크. 그러니까 결정된 내용이 행정과 협치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될지, 민원으로 넣어야 될지, 또 혹은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선택할 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세부 사업 계획인데 예를 들면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 이 예산 부분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사무관리비 여기 조금 나오잖아요. 이런 정도의 하드보드까지는 되는데 요 항목이 인건비, 재산을 취득하는 것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의 성격상 이 특별회계의 성격상 인건비 지급이나 또 뭐 간식비라든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활동비가 이 금액에서 나갈 수 없어요. 직접적으로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만 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 거는.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특별회계에서 요거 우리가 마을계획 말고도 한 2가지 정도가 비슷한 게 나뉘는데, 하나가 뭐냐면 문화예술 활동이나 행사 활동을 위해서 축제나 행사를 위해서 따로 비용이 조금 책정이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중에서 아까 얘기한 아이디어 중에 축제를 치르겠다, 무슨 행사를 치르겠다, 무슨 뭐 장터를 열겠다 이런 게 있으면 따로 그쪽에 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강사를 모신다. 강사를 모실 때 일반적으로 강사를 모셔가지고 쭉 강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게 계획이 짜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계획은 마을 계획으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주민자치가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그렇죠. 복컴에 가면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결합시켜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안에 이제 강사를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써야겠죠.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산출하시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기초로 돌아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과정이에요. 이 계약을 도대체 왜 해야 되지? 이건 뭐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획이 다 짜여진 다음에 다시 한번 복귀해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복귀해서 우리가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참여 기획이잖아요.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앞에 도로가 지저분한데 이걸 예쁘게 포장하고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걸 마을 계획으로 풀어내면 이건 마을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민원성 사업이죠. 예. 그냥 돈 주고 계약하면 되는데 도로 고치는 거 돈 주고 계약하는 거, 정자 새로 짓는 거, 그거를 우리가 계약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공무원들이 밥 먹고 그것만 하시는 분들인데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죠? 우리보다 훨씬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굳이 마을 계획으로 넣을 이유가 없죠. 그렇게 사업을 풀어내시려면 그냥 민원으로 넣어서 혹은 뭐 주민 수건 사업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따로 또 마련된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주민 수건 사업 쪽에서 진행하는 걸로, 아니면 민원으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관이 직접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가능하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획하라. 그 다음에 이 계획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 하고 나면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길게 쓰는 것보다는 욕점만 쓰는 게 좋긴 합니다. 이거는 제일 잘하는 게 공무원인데 너무 또 말을 또 딱딱 끊는다고 그래서 한동안 공무원들의 말을 또 이 문서에 그 순화시키겠다고 한참 운동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이 기억하실 겁니다. 또 옛날 그 일본식 그 한자들을 많이 썼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 풀어서 쓰자. 근데 요즘은 더 그것도 또 불편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줄임말로 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사업의 성격이 우리에게 맞는 것인가? 아까 얘기한 내용들이고요. 자, 일단 시급성과 어떤 것인지를 피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잠깐만 좀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세종시에 그 최적화되어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기존의 공공시설들을 계속 유지 관리하는 거가 이거 불편해, 이거 마을 계획으로 합시다. 안 돼, 그럴 이유가 없죠. 세종시 보고 하라고 그래야죠. 그리고 두 번째, 견학 같은 거는 여기서 지금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직접 사업비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거를 위한 준비 활동으로 보는 거죠. 이런 거는 오히려 교육이나 다른 쪽 예산에서 다른 사업을 통해서 풀어내는 것이 맞다라고 세종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아까 얘기한 거, 간식비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교통비, 이런 좀 섭섭한 게 많아요, 사실. 저도 이건 좀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특별회계로밖에 이걸 풀 수가 없었고 자치활동하는 특별회계로 풀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 이런 활동비를 우리가 책정하기가 좀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그 자치회의 운영비나 이런 것들과 조금 결합시켜서 경기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좀 이따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PT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크로스 체크 하는 거, 아까 얘기하는 겁니다. 맞냐 틀리냐 해보고 문의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6가지가 보통 제가 제시했던 문의표인데 요거 말고라도 또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시급도라든지 뭐 보편적인 거냐, 그 다음에 공공성이 있는 거냐, 효율성이 있는 거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가지고 풀어보는 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의표 같은 거, 요 체크하는 문의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과 우리 지역에 대한 것을 이렇게 대조해 봐서 이렇게 계획을 조금 더 수정하고 다듬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거. 이번에는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하는 구조는 우리는 항상 일반적으로 투표로 1인 1표 투표 가지고 결정하는 게 너무 익숙해 있어서 그렇게 다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적으로 결정을 하실 때도요. 일반적으로 이런 의사결정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제적 결정이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수집형 결정이 있고요. 합의적 결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합의적 결정을 가장한 다수의 몰이 투표에 익숙해 있죠. 뭐 의견이 조금 갈리면 투표로 결정해! 이렇게 바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게 머리 안 아플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또 꼼짝 못 하죠. 네. 사실 그거에 앞서서 이런 것도 무슨 전제적 결정을 해? 말이 돼? 그럴 수도 있죠.
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여기 잠깐인데 해바라기하고 콩을 재배해서 우리가 뭐 자치회가 같이 무슨 뭘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다고 봐요. 그러면 주민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아파트 단지 앞에 쭉 있는 그 화단을 해바라기하고 콩을 심어서 멋지게 경관도 꾸미고 나중에 그걸 수확해가지고 뭐 지역 주민과 나누는 그런 걸 하겠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키우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획에 세우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런데 공교롭게 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냐면 은퇴하신 우리나라의 그 해바라기 키우는 거, 콩 키우는 것과 관련한 권위자가 은퇴하고 나서 우리 마을객단에 지금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재배법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막 들어서 토론하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세계적 권위자인 이분에게 여러분 우리 권위자가 계시는데 이분께 된 부분은 맡겨보면 어떨까요? 제안해서 좋습니다라고 해서 합의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맡겨야죠. 이게 바로 전제적 결정이에요. 그럼 그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제적 결정입니다. 전제적 결정을 하실 때는 대체로 위임의 절차를 조금 거치실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우리가 또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자리니까 이분이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전제적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분께 말씀드리고 나서 그리고 그분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끼리 말씀드리고 나서 모두가 그걸 공유하고 그렇군요. 그렇다면 맡겨야죠. 라고 합의가 되어지면 이렇게 전제적 결정으로 그분이 결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정보 수집형 결정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 그 내용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모르니까 그냥 대강 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바로 정보를 얻어서 집단의 정보를 구하고 또 문헌으로 정보를 구해가지고 또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 정보 부족을 메운 다음에 그 정보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대체로 밖에 이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쪽 방향으로 결정할까요? 라고 해서 결정하는 거죠. 이게 정보 수집형 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익숙한 것 바로 합의적 결정인데 합의적 결정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콩의 판매 아까 얘기한 거 이 중에 해바라기와 콩을 팔아야 되겠는데 이걸 갈아서 콩국수를 만들어요. 해바라기 씨와 콩을 갈아갖고. 근데 이거 콩국수를 그러면 어떻게 팔을까? 예를 들면 얘기하는데 아까 그 재배기술자가 그걸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판매하는 방식이 공동체로 판매하는 방식이 무엇이 있을까를 같이 논의해서 한 3-4가지 정도 안이 나오면 뭐 사회적 경제로 해서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팔 것이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대강 파는 거니까 현장에서 그냥 팔고 현금으로만 이렇게 하자 아니면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고유번호증 정도는 만들고 거기다가 뭐 통장 같은 거 만들어서 고유번호증으로 사업해도 되니까 사업하고 나서 사업하게 되면 사업자가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것에 대한 회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A형, I형, C형 전제형과 정보수집형 그 다음에 합의적 결정의 3가지 방식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마을계획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의사결정을 하시더라도 이 3가지 의사결정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상식적인 그 선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제가 강의할 때 이거 많이 썼어요. 그래서 특히 세종시 여기 거의 다 보신 것 같은데 그때 유튜브에 보니까 잠깐요. 이거 좀 끊으셔도 되는데 저는 제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데 폼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폼이라는 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품이 있는데 품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라 그냥 협동조합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 공동체 세움의 이사입니다. 그리고 교육기획협동조합 품의 이사장이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임기가 다 지나서 4년이 지나서 지금은 이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골치 아픕니다. 저도 어저께 봤어요. 보고 이거 봤더니 사회적 제가 폼을 많이 잡는 사람이긴 하지만 폼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라서 참고로. 자, 넘어갑니다. 요거 이제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거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허리띠 두르고 이렇게 김장 담그시는 특수한 멤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분녀회 특공대 이런 분들이 함께 담그셔가지고 이렇게 막 그 그릇에다가 잔뜩 담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현장에 찾아가시죠. 그래서 가 계신 독거노인이나 뭐 이렇게 사회적 약자분들을 모시고 같이 인증샷 찍고 그리고 정리하는 그 과정. 이건 이제 그 우리가 봉사적 접근이죠. 사회봉사적 접근인데 자치적 접근을 한다면은 사실 그렇게 봉사적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면 그런 방식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시라도 맛있게 담그는 김치만 담그는 기술이 있다면 끄집어 갖고 나오자는 거죠. 그리고 모두 함께 김장 축제를 열어서 그분도 가서 비비고 우리도 비비고 다 같이 비벼서 하지만 그 예산은 정부 예산도 들어가고 또 내가 가져갈 거는 내 김장 참가비 내고 그렇게 해서 나도 가져가고 그분도 가져가고 모두가 가져가서 함께 나누는 이런 구조, 함께 참여해서 함께 김장 담그고 함께 나누는 구조,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볼런티어리즘, 봉사적 개념과 이 자치적 개념과는 조금 다른, 그래서 우리가 봉사활동하는 이런 기존의 이 방식을 그대로 납습하기보다는 자치하는 형태라면 모두가 참여하는, 수평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계획 세우는 것을 체크하는 것은 함께 배워보았고요. 자, 일사천리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총회를 치르는 겁니다. 총회 치르는 과정까지 하면 이제 드디어 끝납니다. 방식은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하기 때문에 어떤 프로세스로 우리가 총회까지 넘어가느냐는 알고 가셔야 하기 때문에 같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했죠. 그래서 지역조사하고 비전 수립 과정이 있는데 이 비전 수립을 매해 하는 게 맞느냐, 이거 좀 약간 의견이 좀 갈리고 있어요. 그거를 아니면 첫 해 어리버리하게 아무도 모를 때 그냥 갑자기 비전 수립을 해놓고 그대로 쭉 가는 게 맞느냐,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비전을 세우려면 적어도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자치위원님들이나 우리 마을계획단이 같이 쭉 결합해서 쭉 꾸준히 가서 뭔가 해보고 나서, 뭔가 지역을 좀 파악하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그러면은 첫 해만 가지고 그냥 훅 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우리 지역의 비전 수립의 대표성을 가진 비전 수립이 될 것인가? 그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을 두고 한 2, 3년 정도 자치위원님도 그렇고 마을객단도 그렇고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총회에서 이거를 치르는 것이 지역의 비전을 주민총회로 만들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비전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비전으로 수립이 되었어요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을 엄청 내서 최소한 우리 지역 사람들만큼은, 우리 동 사람은, 우리 면 사람은, 우리 읍 사람들은 최소한 우리 읍의 비전은 이거야,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그냥 마을계획단이 그냥 뚝딱 해가지고 10몇 명이서 20몇 명이서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에다가 그냥 비전입니다 라고 딱 내버리면 그 다음하고 또 연계도 되지 않고 이게 무슨 비전이에요? 그는 비전이 이렇게 영어의 비전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전하는 한문의 비전이 돼버리는 거죠. 비기 아시죠? 무협지에 많이 나오는 비밀리에 전하는,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비전이 돼야죠. 비전이 돼야 되는데 비전이 돼버리는 그런 사태가 바로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론화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같이 우리 주민들이 합의된 내용 방향성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해나가는 이 좀 뭐랄까요, 넓은 미래를 보는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한 회에 바로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연속성을 두고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건 뭐 제가 이게 이 비전에 맞추어서 이 연대 활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역 특성과 비전에 잘 맞는 걸까? 이제 고민을 해보라는 겁니다. 커피 찌꺼기 해보셨어요? 커피 찌꺼기가 기본적으로 탄소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압축하거나 이러면 또 다양한 걸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탄소화합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별의별 걸 다 만들던데요. 뭐 그릇도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선생님 혹시 뭐 아는 거 있어요? 네, 만들어봤어요. 해보셨어요? 뭐 해보셨어요? 기계를 가지고 네. 화분을 이제 만드는 거를 아 화분 해보셨구나. 이제 그걸 이제 제품화로 딱 한 건 아니고 그냥 애들이 그 체험으로. 체험 위주로 어때요? 그걸 이제 만들어서 하는 것까지 봤어요. 근데 붙여서 이거를 하나 붙는데 이제 곰팡이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럴 것 같아. 그 뭐죠? 예. 그래서 그 처리하는 거까지 항균 처리까지 항균 처리.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좀 더 개발해야 되고. 겉에 뭘 이렇게 예를 들면은 바니쉬 같은 걸 발라서 겉을 코팅하면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까 멸균 처리한 다음에 겉을 코팅하면은 좀 그래야 방수도 되고 그죠? 그릇으로 하려면. 체험까지 좋았는데 다 해서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역으로 쓰레기 생산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무슨 환경 뭐 한다고 해서 PT병 가지고 어설프게 뭐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요. 그 제대로 또 오히려 이 분리해 갖고 수거도 안 되게 만드는. 그래서 사실은 이 재활용 개념보다는 재활용 개념이 훨씬 강하긴 한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그런 거고. 요거는 뭐 시니어가 젊어진다고 했는데 요즘 유행이죠. 보통 5, 60대 대표적인 분들이 제가 이제 그 경험했던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 위한 정책이나 뭐 청년들 위한 정책이 너무 많은데 이 4, 50대에 정말 다 4, 50대는 능력치도 많고 그래서 뭐라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가 봐요. 그렇지 않거든요. 삶의 영역에서 5, 60대만큼 애매한 나이대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조기에 또 그만두시고 나면 분명히 체력적인 거, 피지컬은 충분히 되는데 근데 내가 갖고 있는 특히 또 5, 60대가 되면 정말 하이라이트잖아요.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구조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주 정확하고 굉장히 사람이 명석할 때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딱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뭐라고 그러죠? 프로그램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맨날 산악회 어디 가거나 무슨 스포츠 활동, 혼자 책 보는 거 이런 정도밖에 못 하는 거죠.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외에도 다양한 이 사회가 요구하는 부분들에 이제 결합시켜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을의 구조를 좀 파악하고 하는 데서 이 세대별로 마을 계획을 세우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여기가 다 그 세대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20대 빼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옛날에 서울시 같은 경우가 뭐 50플러스 센터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많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진행하기도 했고요. 문화관광부 같은 경우는 뭐 생애 전환 프로그램, 우리 또 저 평생 교육의 뭐 진흥원 이런 데서 이제 하는 게 생애 전환, 인생 이모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시작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나만을 위한 것으로 가게 하느냐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함께 확장해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갖추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계획을 세우실 때도 항상 그 혼자서 나만의 삶을 행복하게 즐기시는 분들을 가능하면 사회 속으로 끌어내서 함께 풀어나가면서 이 사회의 기본적 자본을 늘려가는 그 활동이 이 마을 계획 안에 투영되게 녹아들게 그렇게 해서 풀어내는 게 참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그 자원들, 인적 자원들의 우리 지역은 특징이 예를 들면 뭐 5, 60대 은퇴자가 많다. 이거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5, 60대 은퇴자를 얘기 듣는다면 그렇습니다. 뭐 우리 동네는 꼬맹이들이 많아. 젊은 사람이 많으니까. 세종시의 특징이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이들이 많은 시.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에 맞게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또 풀어낼 수 있겠죠. 이건 뭐 스와트 분석했던 사례고요. 자, 요게 이제 의안들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 만든 기획안이 계획서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주민들과 한번 공론화를 해요. 한번 공론을 거친 다음에 그걸 완성 지어서 자치회로 넘기면 자치회장이 이제 이걸 회의를 소집하죠. 그래서 7일 전까지 이제 소집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자치회가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래서 뭐 50명이 자치위원이 있으면 그 중에 25명만 이제 참석을 하면 과반수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출석 인원 중에 약 17명, 16명 정도가 13명까지 되나요?
가능하다면 50명이면 13명까지 다 되겠네요. 출석인원의 과반수가 의결을 합니다. 13표까지만 나와도 아슬아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면 그 결과를 공개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공개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 안건이 어떻게 됩니까? 총회로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회의하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은 일상적인 원칙들이 있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회의하는 것 중에 뭐 궁금한 내용들은 없으시죠? 제가 두 가지만 포인트를 얘기하면 회의 진행을 하실 때 특히 로보트 방식의 회의, 로보트법이라고 하는 회의법에 의한 방식으로 회의를 하실 때는 대체로 그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회의의 절차가 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획하는 회의하고 다르게 이렇게 의결하는 회의 같은 경우는 망치도 갖다 놓고 그죠? 뭐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할 경우에 여기 보시면 분명히 이 장내가 소란스럽지 않게 잘 운영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어디서 막 치고 나오고 하죠. 그때 우리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상황이 막 심각해질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딱 감지가 됐어요. 그렇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회하고 잠시 후에 정리가 된 다음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회의를 지켜주셔야 돼요. 이 회의라고 하는 이 개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회의가 무너져 버리면 회의의 질서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공공성의 권위가 있거든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뭔가 약간 분위기가 좀 해서 다툼이 일어날 것 같거나라고 하면 일단 회의를 지키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의장이 되시는 분들의 중요한 부분인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가 정리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란 다음에 잠깐만 이리 오세요. 저 두 분 싸우는 사람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지 마세요. 두 분 잠깐만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서 장소를 옮기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등의 구조가 생기거나 할 때 장소를 옮기는 사이의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 되고 옮겨진 새로운 분위기에서 좀 뭐랄까요? 좀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 얘기가 다시 조금 더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회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정회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다른 거 다 아시니까 넘어가는데 요겁니다. 요거. 동의. 이 동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도 저 뜻에 동의해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동은 같을 동자인데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이 의안을 올리겠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나도 찬성이요 이게 아니에요. 나도 당신 올리는데 같이 따라서 올리겠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책임의 범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너무 높은데 라고 하니까 그러면 부담스럽다라고 할 때 그래서 동의에는 수정동의라고 하는 게 또 나오는 거예요. 나는 생각이 같긴 한데 이 부분만큼은 고쳐야 된다. 그러면 내가 동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동의자가 없을 때는 수정동의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부분만 조금 아시면 나머지 뭐 유회나 정회나 뭐 재청이나 이런 건 거의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이 부분만 조금 유념해서 아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의하고 상정은 같아요. 부의가 뜰 부자예요. 의안으로 이렇게 뜬다는 의미라서 상정한다는 거랑 같은 뜻인데요. 이것도 사실 다 일본식 한자가 이 중에 절반인데 이 부분은 편집해 주시겠지. 자, 제 강의 사상 유례 없이 재미없는 강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셨죠? 저도 제가 이렇게 진지해지리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요거는 회의 전에 챙겨야 될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정족수 확보, 회의 자료, 자료 선정하는 거, 장소 선정하는 거. 장소는 가능하면 하던 데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같은 데는 도시는 괜찮은데 시골 단위 주민자치회는요. 마을회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을 회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마을과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면 단위의 경우에. 요거는 좀 달라요. 우리 도시는 좀 뭐라고 하지? 좁고 그 다음에 마을 동대표회의가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입대위가 워낙 발달돼 있기 때문에 사실 입대위와의 관계 때문에 이제 소통을 하지만
이 면 단위는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마을 단위가 입대위보다 훨씬 더 전통적으로 이 결속이 많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입대위하고 전혀 다른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따로 크게 넓게 있어요. 그래서 마을 단위로 순회하면서 찾아가서 소통하는 방식도 자치회 같은 거 괜찮아요. 마을 계획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면 단위 마을 계획단은 리 단위의 마을들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서 현장을 같이 넓게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너무 근데 일이 많죠. 왜냐하면 한 개 면에 보통 행정리가 10개에서 뭐 한 20개 정도 있고, 법정리가 그 행정리라고 1구, 2구 있죠. 1동, 2동 그런 것들로 하면 한 개 면에 거의 뭐 한 20, 30개 이상 있으니까 그걸 다 둘러본다는 거는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렇지만 동네는 크지 않은데 기껏 해봐야 뭐 3,000명, 4,000명 되는 면 단위인데도 그 안에 그 100명 단위 이 단위가 굉장히 자치 구조가 곤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곤고한 자치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소통으로 끄집어낼 거냐. 왜? 면 단위의 공동체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폐쇄성이에요. 이 공동체주의자들이 맨날 저 자유주의자들한테 혼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폐쇄적이지 않냐거든요. 근데 그 폐쇄적인 것을 깨는 가장 중요한 단위가 뭐냐면 바로 주민자치회예요. 왜 주민자치가 중요하냐면 기독교 쪽에는 그 알렉스 데어 맥켄타이어라고 그 감리교 쪽에 아주 유명한 그 학자가 계세요. 우리가 잘 아시는 분 중에는 그 마이클 샌달이 있죠. 정의란 무엇이냐. 이런 분들이 공동체주의를 얘기할 때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제 외부와의 소통을 통해서 폐쇄성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가장 잘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마을계획단하고 주민자치회라는 거예요. 왜?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주민들이 정부의 예산과 정부와 소통 채널, 그 다음에 심지어 중간지원기관 같은 데가 결합하면서 서로 상호소통이 일어나면서 공동체도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고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는 이 협치적인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관료사회와 우리가 알고 있는 민간사회가 서로 만나서 상호협치 구조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연습을 이걸 통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의결형 회의 실습하는 모습이고요. 요 제가 PT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드린 거예요? 없죠? 저 드릴게요.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없었나? 이거 먼저 2강까지밖에 안 드렸나 보다. 드리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PT가 하도 많아서. 제가 만든 PT가 한 4,000개 돼요, 지금. 옛날 거 보면 진짜 구닥다리 막 초기 디자인들, 2000년대 초반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자, 넘어갑니다. 주민총회 기획입니다. 요거는 이제 총회를 기획하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훑어서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나머지 부분들은 요 순서대로 총회 준비할 때 체크하는 내용들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고요. 요거에 대한 포인트 부분은 제가 2부 시간에 총회 치르는 거 조금 자세한 거, 그 이후에 다시 결합하는 활동, 요거까지는 제가 두 번째 시간에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형이라고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둘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을 계획을 하거나 마을 계획단이 되었든 주민자치회가 특히 이게 많이 필요해요. 자치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특별회계가 있고 자치회 기본적인 운영사업비 가지고는 뭘 풀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계획서를 세워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사업들이 공모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공모는 굉장히 고압적인 거예요. 굉장히 가불관계가 정해져 있고요. 물론 이게 공무원 입장에서나 정부 기관 입장에서는 민간에게 어떻게든 이제 잘 하는 데에다가 비용을 좀 주고 싶어서 하는 아주 그분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적의 단계가 이거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경쟁률이 치열하고 그리고 현장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공모를 하게 되면 결국은 어딘가는 선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페이퍼라고 하는 걸로 밖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종이 밖에는. 그래서 우리 현장에 있는 고민들이 이런 그 종이에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시는 것도 역시 마을계획단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선택받는 그런 부분들과 연계되어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1시간짜리 특강을 빠른 속도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안 잡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잠깐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저희 동네에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중광사인가? 이름이 중암사인가? 절이었는데 그 스님이 별명이 뭐였냐면 일자무식 땡땡 스님이었어요. 그분 자기가 맨날 하는 얘기가 나는 일자무식이요. 나는 일자무식이요.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였어요. 1980년대, 90년대.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 이분이 부고장을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줄 알고 봉투를 갖고 다 찾아갔죠. 그랬더니 본인이 이게 받고 계시더라고요. 손님들을. 왜 그러십니까? 하고 봤더니 이미 이승에서의 나는 죽었고 나는 해탈한 거다. 그리고 내가 애도 없고 나 죽으면 이거 돈 나오면 어떡할래? 그러니 나 살아있을 때 지금 죽은 거 치고 그때 할 거 미리 달라. 이래서 다 받으시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네. 이 아이디어를 바꾼 거죠. 그리고 나서 왜 일자무식인지를 그 다음에 설명하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일자무식인 이유는 이거 한자 빼고는 세상을 다 알기 때문이다. 진짜 해탈하신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게 역발상이잖아요. 아이디어는 역발상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를 낸다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이디어는 그 자리에서 아무리 우리가 촉진해 준다고 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대체로 잘 안 나와요. 그 자리에서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평소에 관심을 갖다가 어느 순간 이런 게 있었네? 혹은 어느 순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데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일상 속의 경험 속에 무언가 내가 다른 데 관심을 두기 시작할 때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 아이디어가 갑자기 계획단 만들어 놓고 자 아이디어 내세요 이렇게 한다고 바로 나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마을계획단을 처음에 만들 때도 조직이 되고 나면 지금부터 좋은 생각이 있는지 이제부터 관심을 두고 동네 돌아다니실 때마다 허투루 보지 말고 한번 봐보세요 라고 해서 최대한 눈 요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눈이 배불러야 머리가 배불러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 다음에 또 최악의 아이디어가 뭐냐면 아까 역발상을 얘기했는데 무엇에 대한 의제가 있죠. 그러면 무엇에 대한 의제가 있을 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앞에 없는데 혹시 이런 거 해보신 분 있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나온 뭐 이런 표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여기가 입구, 여기가 출구, 그죠? 이거 뭔지 아시죠? 네, 미로 찾기. 이거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안 되는 길,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가봐야 어차피 막힐 거 뻔히 아는 데를 먼저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쉬운 일부터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걸 지우고 나면 뭐가 나와요? 차근차근 지우다 보면 되는 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미로찾기를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고요? 아이디어가 아무리 해결도 안 나요. 근데 분명히 이 요구가 있어. 그러면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교통과 관련된 부분인데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고객길이 너무 이렇게 높아가지고 걸어 다니시는데 힘들어. 그러면 이걸 좀 아이디어를 좀 내서 이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없어. 그럼 어떡하느냐? 이분들이 고객길을 가장 힘들게 가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쫙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일이 되게 하는 것 말고 일이 안 되게 하면 어떻게 할까를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닌 거가 나중에 나오겠죠. 이렇게 찾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방법을 저희가 마을계획단 하실 때 이렇게 기법으로 많이 활용도 해요. 자, 이거 하라고 하는 게 나왔네요.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초등학교를 안전하게 다니게 하는 통학길을 조성하는 게 우리의 욕구예요. 이 주민들의 요구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디어는 뭘까요? 아이디어 내보세요. 다 일상적인 것밖에 안 나와. 그러면 좋아요. 그럼 이제 애들을 가장 위험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있으면 위험해질까요? 하면서 막 그걸 쓰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들을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걸로 이 아이디어를 뽑아내면은 그게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발상이죠.
계속 역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옛날에 뭐 기업 같은 데서는 뭐 5Y 왜 5번 해보라는 거죠. 뭐 6시그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최적화하는 방법을 찾아내기도 했었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촉진하는 작용에는 예를 들면 뭐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 보면 뭐 해커톤 뭐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모아놓고 한 대에다 모아놓고 집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가 계속 그 관련된 것들을 띄워줘요. 그리고 여기서 마라톤 회의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나와요. 뭔가 거기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이디어 뽑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디어는요 내가 자극받은 데서 나와요. 그래서 최대한 발품 많이 팔고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해 보는 사람이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메모하는 사람이 승자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처음에 앱 소개했을 때 그 무슨 노트, 무슨 앱 이런 거 제 여기 노트 앱에 보면요. 제가 강의 분야가 사실 한 8개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강사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웬만한 강의 다 하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 안에 그 노트 앱에 가면은 제 아이디어 그동안 뭐 지나가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하루에 수십 개씩 나와요. 계속 이 안에다 넣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아주 찔끔찔끔 페이스북 제 친구분 계시지만 아주 찔끔찔끔 가끔 툭툭 던져요. 예, 재미삼아. 예, 그냥 반응을 보느라고. 그리고 나서 그거 괜히 페이스북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 밑에다가 사람들이 의견을 달아요. 조금 아까 강의했던 내용 중에 왜 순서 바꾸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한 검증도 제가 7번을 했어요. 왜?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해보면 아까 얘기한 내용을 먼저 쓰는 경우가 일반인의 경우에는 훨씬 쓰기가 쉽대요. 거의 80%, 90%가 그래요. 그거 어저께 페이북에 올렸어요. 오늘 강의하려고 일부러. 보신 분 보셨겠지만. 근데 밑에 댓글 다면 뭐 100% 공감, 200% 공감. 다 일반인들은. 그게 뭐냐? 아이디어로 이제 성장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면 소통해야 돼요. 자꾸 소통하고 여러 사람들이 집단지성. 제 강의 여기 들으신 분들은 제 집단지성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제임스 셜위키의 그 대중의 지혜라고 하는 책인가요? 맞나? 네. 거기 보면은 그 프랜시스 콜턴이라고 하는 분이 그 소를 이렇게 놓고 그 일화가 나와요. 그 한 800여 명의 그 사람들이 프리머스라고 하는 영국의 소 파는 우시장, 종축장 근방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무대 위에 소를 한 마리 올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 소의 몸무게를 맞추는 사람은 뭘 한다? 뭘 준다? 소를 준다. 예. 그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런 예죠. 그랬더니 너도 나도 다 적어냈죠. 그러니까 787개의 지성이 눈대중으로 뭘 써냈죠. 다 틀렸죠. 근데 787을 합쳐가지고 나누니까 787로 나누니까 정답에 뭐 근접이 아니라 정답이었죠. 거의 뭐 정답에 딱 맞추더라는 거죠. 이게 집단지성의 힘이거든요. 아이디어도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아이디어의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려면 내가 평소에 휴민트가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혼자 생각하고 이렇게 있기보다는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금 이런 불편을 겪고 있어라는 거를 자꾸 알려야죠. 이게 공론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공의 문제들은 내가 빚이 많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건 알리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지역에 이런 불편함이 있어 알려서 들어오는 소식이 들어오게끔 이 피드백이 받을 수 있는 그 구조. 사실 사회적 자본이 그런 구조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사실은 아이디어보다 사람을 얻으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죠. 네, 그게 오히려 정답에 가까운 거죠. 한 3가지 정도 얘기했죠. 역으로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쉬운 거나 이런 것들을 먼저 지워라.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최대한 자극을 많이 받게 하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보고 여러 사람과 교류하는 방식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게 사실은 현실적이죠.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는 나 혼자 독점할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세상 속으로 나와서 같이 풀어야 하는 아이디어이고 전파되어야 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론화시키면 돼요. 처음부터. 자, 넘어갑니다.
이 평소에 그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조직이. 그래서 자치회 같은 데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부분 사업들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우리가 조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야, 공무원들이 얘기해요.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와. 공무원들이 이제 팁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런 게 있다는데 지역 안에 자원이 마땅치 않으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지역에 자원이 이렇게 없으니 우리 동네에 신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미리 좀 신청할 수 있을 만한 데가 있으면 미리 전화를 해요. 그래서 좀 이번에 좀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막 올려요. 붙을지 떨어질지는 그 사람도 장담 못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공무원이 하나가 있으니까 뭔가 있겠지라고 하고 또 열심히 써요. 그리고 나서 배신을 당하고 가슴 아파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예, 그분도 다 그래서 하시는 거고 공모의 과정은 대체로 요즘 거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공정해요. 예, 제가 참여해 보니까 심사 과정은 공정해요. 단지 문제가 뭐냐면 그걸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내 거가 최고인데 그럼 왜 그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냐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예요. 내 의견은 원래 좋아요. 좋은 건데 저쪽에서 공모를 낼 때는 그 목적이 있거든요. 취지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업마다 성격이 있잖아요. 고용노동부가 어떤 사업을 냈다고 보자고요. 그럼 그 사업은 예를 들면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를 위한 사업이겠어요? 고용을 위한 사업이겠어요? 딱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또 잘 보면요. 사업 계획서 안에 처음에 여러분 공문 내려오는 공문 안에 써 있어요. 그게 키워드로 써 있어요. 단어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를 해주세요라는 게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어요. 그거를 읽어보세요. 어떤 취지로 이 사업이 만들어지게 됐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그것을 어떻게 매치시킬지가 답이 나와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끝났어요. 이제 끝. 자, 다음 거 공부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죠? 네. 어쨌든 그게 진짜 다예요.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제일 그 문제가 뭐냐면 민간 조직이 지역에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자치회도 분과가 평소에 분과원들하고 이제 톡방이든 뭐든 자유롭게 좀 움직여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을계획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어떤 방식이든 상호 소통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세요. 예. 그러니까 존중받아야 될 건 존중받아야죠. 그 분명히 개인적인 부분들은 존중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밴드가 됐든 뭐 카톡이 됐든 안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전화로 상호 소통을 하든 아니면 만나는 오프라인 모임이 있든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우리 조직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조직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조직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들어와야지. 공무원이 야 이번에 저기 몇 천만 원짜리 사업이 왔는데 빨리 하나 좀 참여하시죠. 그 사업이 딱 먼저 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가만 있어봐. 사업 들어온대. 여기 나 아는 사람, 친한 사람, 그리고 말 잘 들을 사람 쭉 모집해가지고 우리 조직이에요. 그렇게 딱 들어가면 여기가 이게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방식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엄청 낭비됐고 사업은 사업대로 망가지고 담당 공무원은 성격 버리고 또 참여했던 우리들은 커리어에 금이 가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사업 공고 인지 후에 첫 준비는요. 특성 파악하는 게 첫 번째고요. 이게 어떤 사업이냐. 예를 들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냐 어떤 특수목적 교육을 위한 사업이냐 아니면 사업 자체에 투입되는 사업이냐 아니면 하드웨어로 뭘 짓게 해주는 사업이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죠. 그리고 지역 내 아까 얘기했죠. 인프라 가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표와 대상이 구체적이고 현장 중심적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야죠. 지금 제가 요거를 왜 이게 주로 교육 위주로 돼 있냐면 제가 요 강의를 어디서 했냐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했어요. 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요 강의를 해서 그 PT를 그대로 썼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어떤 사업이든 똑같은데 단지 교육에다가 지금 이게 좀 약간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사업정책 관련 기관들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성격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예를 들면 주민들한테 나올 때, 마을로 공모사업이 나올 때 나오는 곳들이 대체로 보면 뭐 이런 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들에서 나오는 사업들을 여기 홈페이지 가서 2월 달 정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월 정도에는 쭉 가서 이런 데들을 훑어보시고 나서 우리 지역과 맞는 사업을 내가 선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처음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업을. 그러니까 이 공모 사업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처음에는 내가 그들을 선택해요. 내가 그 기관 중에 어느 하나를 선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즐기세요. 그 기분을 누려야 돼요. 그냥 막 찾는 게 아니라 아하, 어디 해볼까? 이러면서 스스로 즐기세요.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모 사업할 때 내가 가서 선택받아 지어야 될 때는 특히 대면 심사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콩닥콩닥.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들어가서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갑일 때 한번 이렇게 즐겨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경쟁률이 떨어져. 오히려 담당자가 몸다를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주자, 까이꺼. 그러면서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우리 조직이 이것 정도 해줄 수 있지 않겠어? 이러면서 느끼세요, 혼자. 그 체면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양한 데들에 이제 여기 말고도 뭐 얼마든지 있죠. 그리고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정부가 왜 공모 사업을 하느냐인 거예요. 이게 민간 주도고 여기 정부 주도인데 예를 들면 이제 정부가 주도하면 똑같은 밤나무와 참개 축제인데 정부가 주도하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썼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측면이 강해요. 이게 이제 진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규모를 키우고 싶어 하죠. 내용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 이 특정한 시기에 화려하게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강해요. 연기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이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죠. 표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행사성이 강해요. 그리고 똑같은 것도 이게 예를 들면 참개라고 하면 원래 개막 안에서 참개를 잡는 고유의 민속 풍습이에요. 그러면 한 개막 안에 기껏 해봐야 3명, 4명 한 가족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노닥거리다가 오면 아주 가족 단위 축제로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낮에 이렇게 참개들을 안에다 잔뜩 풀어놓고 잡아! 그럼 우르르 들어가서 막 잡아. 아빠 아파! 막 이러면서 막 하면 막 이렇게 그런 그 잔치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죠.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 주도 사업이에요. 하지만 자치회나 민간이 주도를 한다고 한다면 마을계획단이 계획을 해서 한다면 이런 방식보다는 이렇게 일반 주민들이 가족 단위로 함께 혹은 세대별로 누구나 참여해서 함께 정말 귀중한 경험을 밤도 좀 느끼고 그 뭐라고 그러죠? 새벽녘에 그 찬 이슬 같은 것도 좀 맞아가면서 식구들끼리 대화도 좀 나누고 그러면서 라면도 끓여 먹고 평소에 애들 못 먹게 하던 라면도 이날 하루 정도는 아빠 엄마랑 같이 참깨 먼저 넣고 끓여다가 라면 넣어가지고 그 깊은 국물 맛도 좀 느끼고 이게 맛인 거죠. 이게 이제 민간 주도 우리가 왜 자치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진행 결정과 콘텐츠를 확정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뭐냐면요. 이 독창성입니다. 아까 얘기한 아이디어죠. 예. 우리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오느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일단 공모 사업이 나오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대체로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한 2주에서 한 달. 그러면요. 이것에 대해서 구성원들끼리 합의하고 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이런 사업이 나왔답니다 하면서 바로 구성원들끼리 소통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 막 경험해보고 그거 관련된 것들 그러면서 우리하고 이것을 계속 매칭시키는 거죠. 우리하고 맞는가. 근데 아이디어라는 게 예를 들면 독창성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겨울마다 철새가 와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철새가 우리 동네 세종에 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가 똑같이 와요. 근데 제비가 왔어. 와, 제비가 왔네. 이게 아니라 제비가 왔다. 세종의 제비가 왔다. 이 제비는 세종의 제비야. 지역성을 입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역성을 입히는 거예요. 작년에 왔던 그 제비. 네. 우리 동네 무슨 동네의 제비. 이렇게 해서 지역성을 입히는 것도 아이디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부러 자꾸 입히세요. 네. 이게 자치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패턴은 전 세계 어디나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게 뭐 어디 가면 뭐 크게 다르겠어요? 에스키모도 다 먹고 사는 거 똑같고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 지역에 맞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에스키모는 눈만 가지고 얘기해야 되니까 이누이트들이 눈을 얘기하는 게 몇 가지가 되냐면 똑같은 눈인데 140가지가 넘는 색깔로 얘기를 해요.
잘 뭉쳐지는 눈, 조금 덜 잘 뭉쳐지는 눈, 가다가 빠지는 눈, 종류가 엄청 많은 거죠. 그 푸는 용어들이. 근데 이걸 서구적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저런 불합리하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앞으로 눈은 네 종류로만 표현해.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혼란이 오는 거죠. 이게 그 지역의 고유성인 거예요. 똑같은 눈인데도 훨씬 더 이 사람들은 그 지역만의 이제 더 다양함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디테일이 악마인 거예요. 디테일로 그걸 확장시킬 수 있어요. 또 뻔한 건데 그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또 다양함이 나옵니다. 이 디테일에. 그래서 아이디어는 아주 특별한 데서 갑자기 훅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파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주 일반적인 건데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 지역화시키거나 이렇게 하면서 아이디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창성은 아까 여유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바로 안 나와요. 이렇게 쭉 여유를 두고 많은 것들을 보고 관련해서 생각도 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것도 되지 않을까? 이게 딱 번뜩이는 게 나옵니다. 이 번뜩하고 나오는 게 아주 이게 그래서 묘미가 있어요.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끝까지 안 나오면 에이 망했네 하고 쓰고 마는데 그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게 우리 지역의 공익성, 아까 얘기한 거, 시급성, 그 다음에 그런 보편성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효율성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그래 이것을 자치계획에다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자, 사업명과 주제와 부제 이름 정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해놓으세요. 내용 계획 먼저 쓰고 난 다음에 제목은 제일 마지막에 써도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유를 두고 하지만 후보군은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계속 후보군을 만들어 놓고 다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직관화시키세요. 하나 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이디어가 생겨요. 또 써놓으세요. 그래서 잘 보이는 데다가 놓고 자꾸 보실 수 있도록 직관화시키면 제목이 나옵니다. 자, 그럼 제목은 뭐가 좋으냐? 본 지원 사업의 사업명과는 별도로 주제 이름 짓기는 고유성과 창의성의 시작이고 딱딱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 이름.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짓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는 수시로 개최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제를 두고 부제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주제로 땡땡땡을 위한 사업 해놓고 밑에다가 땡땡 바보 뭐 이런 식으로 부제를 재미있게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그동안 2000년대 초반부터 19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아주 떴던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이 중에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모 공무원이 어디 부면장님으로 계실 때 좀 아까 그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공무원인데 뭐를 만들었냐면 번데기 축제를 하는데 번데기는 프라다를 입지 않는다. 그때 유명한 어떤 그 영화 주제가를 영화 제목을 이렇게 한 거죠. 영화 제목 중에 이렇게 그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제목들이 고치기가 좋은 게 많아요. 지금까지도 활용되는 게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울린다. 뭐 이런 거. 이런 걸 가지고 응용하려면 엄청 많이 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요거 이런 어디 갔어? 요거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번데기 축제에 실제로 중앙방송에서 이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물론 와가지고 딱 낚였어 하고 찍었지만 제목 하나 재밌게 적는 바람에 이제 중앙방송에서도 관심을 갖고 온 경우도 있죠. 이 개구장이 작업소는 개곡리 972 장곡리 2화리 작전리가 있었어요. 동네 이름 같은 면에. 그래서 개구장이 공작소예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준말이나 말을 장난쳐서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요. 형태, 색깔, 의미, 공간감. 공간감도 좋죠. 이런 것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귀로 듣는 이 향기 이렇게 해놓고 음악하는 방송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달콤한 구름 사탕을 지역에서 마음껏 달구지맘.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치회나 마을이나 이 구조도를 미리 그려놓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속도를 낼 수 있어요. 항상 미리 이거는 준비해 놓으세요. 단체 소개서 같은 건 항상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것들은 평소에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이렇게 만드는 구조보다는 여기는 없다.
이렇게 수직적 구조보다는 요즘에는 이렇게 네트워크 형식으로 수평적 구조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구조도를 만들면은 더 좋습니다. 마을 같은 성격은 이렇게 구조도를 안 만드는 게 좋겠죠. 이거는 여기가 책임지는 구조라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예. 2000년대 중반부터는 네트워크 하는 게 한동안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또 약간 다릅니다. 또 좀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업의 흐름도와 스토리보드를 작성해 놓으시고 거기서부터 이 사업 내용을 좀 자세하게 쓰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 자체도 요즘 PPT가 좋은 게 도형 만들기가 쉬우니까 그걸로 대강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쭉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이게 스토리보드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거에 맞춰가지고 세부 계획을 짜서 내용을 쓰시면은 훨씬 더 내용을 쓰기가 쉽겠죠. 그리고 요거 자체를 브랜드화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거 국가가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옛날에 농림부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열매마을, 씨앗마을, 뭐 새싹마을 뭐 하면 그게 다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불로 이렇게 쇠를 녹이는 쇠 불가마를 축제로 제가 한번 풀어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풀었냐면 이제 밑불, 중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달궈져 가지고 나중에 뭐 군불 뭐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그걸 풀어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밑불, 중불, 센불, 군불, 심음, 티음, 키음, 거둠, 설레임, 익숙함, 편안함, 행복함, 씨앗, 새싹, 꽃, 열매 뭐 이렇게 과정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우리 사제들 뭐 알, 새끼, 뭐 성체 뭐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걸 또 재밌게 풀어도 좋고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이해하기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진행 네트워크 관계도 같은 걸 아까 조직도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죠. 요거는 너무 이게 잔소리가 많아요. 이 구조도는 이런 잔소리는 이렇게 구조도에 넣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 조금 구현을 하더라도 구조도는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해서 딱 보여줘도 돼요. 이건 나의 조급심이에요. 내가 상대편에게 뭔가 자꾸 알려줘야 되고 싶다는. 근데 상대편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심사위원 정도쯤 되면 달고 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 로컬푸드 여기 그렇지 장터니까 로컬푸드 들어오겠구나 다 이해해요. 굳이 밑에다가 막 자질구레하게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딱 구조도는 딱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해서 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부 내용 작성을 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신뢰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안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두는 거예요, 예를. 여기는 아까 제가 교육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 연간, 월간, 주간에 대한 하나의 샘플을 하나씩 우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일정표. 요거는 마을계획에도 이런 걸 넣어주시면 아주 좋아요. 마을계획서도 이 일정표만큼은 해주시면 좋은 게 이렇게 해놔야 이걸 가지고 붙여놓고 여기까지 달성했어, 여기까지 완성했어 이걸 우리가 체크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건 미리 만들어 놓고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단순한 마을계획서에는 그냥 느슨하게 나아가지만 이걸 세부적으로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런 정도의 계획서를 만들어주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계획서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완급 조절기예요. 완성할 때까지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다. 지금 선에선 피치를 올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걸로 확인할 수 있죠. 자, 세부 내용입니다. 이 세부 내용에서는요. 상상을 하세요. 상상을. 그림을 그려봐요. 이거 했을 때 잠깐만 우리 동네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는데 무슨 뭐 쓰레기장을 뭐 분리수거장을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만든다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데 우리 동네 사람 몇 명이 몰려왔지? 6명밖에 안 나왔어. 아무도 안 나왔어. 어떡하지? 자, 그러면 플랜 2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비가 뭐가 필요하지? 가만히 있어봐. 목장갑은 다 가지고 왔지만 우리 쓰레기 정화 활동을 한다고는 했는데 분명히 뭐는 안 가지고 올 거야. 그럼 그건 많이 준비할까? 이런 것들을 그려가면서 회화적 상상. 그런가 하면 이제 무대적 상상도 있어요. 1인칭 시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 가보는 거예요. 내가 그 관리자가 아니라 내가 참여자 시점이 돼가지고 현장에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현장으로 가봤어. 근데 이렇게 했더니 마라톤을 뛰는데 우리가 마라톤 대회도 지역사랑 마라톤 대회를 고북저수지에서 하기로 했어.
그러면 뭐 단축 마라톤인데 그거 할 때 아까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시장님이 몇 분 인사하고 누가 몇 분 인사하고 하면 마라톤 하는데 내가 1시간 동안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뻘쭘하게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있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하는 거죠.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떻게 된다? 어떤 사람은 삐져서 간다. 네, 이런 거죠. 그러면 마라톤 대회는 어떻게 하느냐? 준비, 시작, 땅, 출발. 이게 가장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순서를. 그러면 반대쪽에서 생각하면 이렇겠죠. 그거에 돈을 준 사람이 있겠죠. 돈을 준 사람은 얘기하고 싶겠죠. 생산하고 싶겠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입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섭섭할 수 있겠죠. 예. 그럼 다른 것들로 이걸 좀 커버할 수 있게 그러면 타협점이라든지 아니면 대안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럼 그분을 모셔가지고 그 출발할 때 앞에서 출발을 2분을 시키자. 이런 식으로 뭔가 막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이제 풀어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제출을 하기 전에 계획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수정이나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면. 그런데 맨날 놓치는 게 뭐냐면 큰 계획서는 앞에 뭐가 있냐면 약기, 아주 짧게 정리된 요약본이 있고 세부 내용이 있고 뒤에 예산서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앞에는 표제부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내용이 바뀌었어. 그럼 표제부 제목이랑 중간에 여기 약기 내용이랑 나중에 내용 전체랑 그 다음에 여기 계획표 있었잖아요. 계획표도 바꿔야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다 연동돼서 한꺼번에 바뀌어야 되는데 급하게 바꾸다 보면 그중에 3개는 바꿨는데 2개는 그냥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근데 그거를 또 귀신같이 찾아내는 심사위원이 보통 3명이나 5명인데 5명이나 3명 중에 1명은 반드시 꼼꼼한 사람이에요. 신기하게. 그 사람은 다 막 계산까지 해가면서 이거 인건비 계산이 틀렸어요. 막 이러면서 찾아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걸 찾아내면서 무척 부실한 계획서군요. 한마디 떨리면 바로 다른 심사위원들이 주르륵 가격 이제 뭐라고 하죠?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에버리지가 하락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허투루 빨리 준비하시면 안 돼요. 여유 있게 준비하고 주민들이 모두 공유하고 구성원들이 함께해서 계획을 풀어내는 게 맞고요. 업무 부담을 철저하게 분담하세요. 이건 뭐냐면요. 취지 설명하는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부분이 있어요. 뭐 단체 소개라든지 왜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는지는 소개하는 부분은 약간 평소에 인문학적 재질이 있고 글도 쓰고 이렇게 좀 뭔지 아시죠? 숫자 잘 안 보이고 막 시적으로 표현하고 이런 친구들이 하고 하나 맡기고 그 다음에 아까 예산서는 누가 해요? 꼼꼼한 그가 예산서 책임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 사업 쭉 나가는 부분은 초기 기획자 아까 아이디어 가지고 흘렀던 그 사람이 이 부분을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셋이 업무 분담을 하는 거죠. 이게 아까 그 마을 계획을 하는데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마을 계획의 핵심이 뭡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도 보셨죠? 주인공으로 봉사자가 있고 수혜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목적으로. 주어와 목적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주어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도 참여해야죠. 참여 기획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풀시면 좋습니다. 자, 예산서 작성은요. 심장부예요. 이게 심장부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 평가하는 사람도 이걸로 다 파악해요. 솔직히 말하면. 어떤 분은 앞에 거 안 봐요. 그냥 딱 이것만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게 다 모든 걸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그 내용을 아주 일목요연하고 요약되어져 있지만 그것들이 좀 더 보기 편하게 여기다가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인건비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사업비에 아예 안 되는 것도 있고 이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편중되지 않게 뭐 어떤 거는 20% 이상 쓰지 마시오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조건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맞추어 가지고 예산서에서 요거 하나 잘못되면 그거는 정말 끝난 거예요. 이게 뭐 어느 선까지 맞춰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거 안 맞추면은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금 처리 관련된 거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되고 보험 같은 거. 그렇죠? 제일 놓치기 쉬운 게 보험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뭐 동선이나 이런 게 있는데 분명히 이게 위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에 요즘에 아직까지는 6월 넘어가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플랜 A와 플랜 B를 또 만드셔야 될 필요가 있죠. 플랜 B는
가능하면 비접촉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공간을 함께 공유할 수 없다면 같은 공간인데 시간을 분할해보자. 시분할. 네. 이런 방법도 방법이죠. 네. 토큰링 방식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토큰을 먼저 주고 그 사람들이 먼저 하고 다음 사람이 그 토큰을 이어받아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 규모를 조절을 하고 기간을 길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을계획단 사업은 직접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 인풋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비용으로 청구하기가 어려워요. 사업비 직접에 대한 거 외에 이거 조사하는 사업이나 뭐 강의 같은 것도 조금 다른 쪽으로 빼는 게 오히려 낫고요. 특히 급량비가 안 돼요. 운영비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배려가 좀 필요하고 우리가 좀 자발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서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오늘 서로 각자 집에 있는 거 가져오기 해가지고 이렇게 파트락이라고 하죠. 그런 방식으로 또 서로 즐거움을 느끼면 돈 안 들어가도 서로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서로가 이렇게 그 교감하는 속에서 나오는 공유의 마법이죠. 이게 이제 돈 찔끔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 예산서 작성,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죠. 요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교육 위주라서 이렇게 쓴 거고요. 직접비가 이제 사업비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전문가 뭐 설계, 그 다음에 뭐 들어가는 뭐 다양한 그 직접비가 있겠죠. 그런 것들 하고 홍보비, 뭐 현수막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비가 해당이 되고 간접비는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 거는 안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반영 불가 예산 아까 나온 부분들인데 뭐 자산 취득, 운영 경비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이것만 알고 계시고요. 그렇게 하고 파급 효과와 확장성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 보람으로 이어지는 건데 사업 종료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하냐. 이 부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 가능성이에요. 요즘 대부분 그걸 봅니다. 이 마을 사업 이후에 이게 단발마적 사업이긴 하지만 이거 이후에 어떤 효과를 통해서 다음 어떤 것들이 연계될 수 있다. 아니면 여기를 통해서 뭐 동아리가 만들어졌다. 그 동아리가 지역에 뭐가 될 것이다. 뭐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 결과물들이 향후에 어떤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뭐 올해만 했는데 반응이 좋다면 내년에 뭐 추가로 하겠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좀 담겨지면은 이제 되겠죠. 자, 요거는 뭐 사업별로에 나온 어떤 특징들이죠. 특징들. 그러니까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거는 동아리가 가교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건 뭡니까? 말 그대로 지역에 대한 창의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고, 뭐 배움터 이건 시민의식을 키워야 되는 게 포인트고, 요거는 장애인과 관련된 분 평생교육인데 장애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농어촌 교육지원 사업은 농어촌에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걸 어떻게 교육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 이렇게 해서 각 사업별로 뭐가 필요하냐면 키워드가 있죠. 아까 얘기한 사업의 성격,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역량 강화 사업인지, 이게 예를 들면 우리처럼 그 마을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그런 사업인지, 아니면 뭐 발굴 사업인지, 아이디어 발굴 사업인지, 자체 조직을 키워가지고 뭐 확장시키려고 하는 조직화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거는요, 요런 100점 점수를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게 뭘 더 이걸 공개하는 데도 있고 안 공개하는 데도 있죠. 근데 아이디어 사업이면 뭐겠어요? 당연히 창의성이 제일 높게 평가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처럼 마을 계획인데 이거 진짜로 이게 사인을 받았을 때 실제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창의성도 중요하겠지만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구체성 이런 게 더 중요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공모 접수하고 뭐 첨부하고 하는 내용들인데요. 다 써놨으니까요. 요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메일을 주시면 제가 메일로 이렇게 쏴드릴게요. 여기 읽으실 때 쭉 쓰신 글들이
제 딴에는 이거 8시간 동안 열심히 쓴 거예요. 그 당시에 제 경험을 전부 총망라해서 제 20여 년 경력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런 이런 추가적인 것들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다 뼈가 되고 살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교류를 유지하시고 평소에 관심을 두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관련된 거 평소에. 그 다음에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합니까? 내용을 우리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창의성과 고유성을 발달로 활발하게 의견 교류하시고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풀어내시는 게 현명하다. 그 다음에 짧은 시간이라도 대상 최대한의 인원에게 얻어내요.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인터뷰하고 설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가 이거 왜 하게 됐냐라고 하는 그 계획서 안에 포함되면 더 신뢰를 줄 수 있겠죠. 우리 지역에 봤더니 이런 인터뷰와 이런 내용이 있더라. 그냥 단순하게 배경 설명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걸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겁니다. 이것도 마을계획도 똑같죠. 우리 마을계획서 이렇게 조사할 때 욕구조사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을계획을 승인받는 주민총회나 아니면 저 의회 같은데 세종시 의회에 우리를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완성된 보고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앞에서 한번 프레젠테이션 해보면 좋아요. 읽어보면 좋아요. 쭉. 그러면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야 이거 되겠어? 이런 식으로 툭툭 던지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꼼꼼하게 사회계획서를 점검해서 오타자 수정하시고요. 아까 역량을 억량이라고 했죠. 이런 거 치명적 실수죠. 창피해 죽겠어요 지금 저. 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 수정 후에 표지 공문, 사업 요약, 내용, 예산서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 이거 그리고 흐름으로 이해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면 나중에 대면 심사 같은 걸 하시거나 할 때 전체적으로 이 흐름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상태와 그렇지 않고 그냥 떨리는 가슴으로 왔는데 머리가 하얘져 갖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뭔가 막 하긴 했어. 뭘 할지 하나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우리 뭐 하려고 해요? 왜 하는데요? 글쎄요. 이렇게 되면 끝장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평소에 원하던 이야기만 하는 계획서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원기관의 의도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업과 우리가 잘 매칭이 되느냐, 성격이.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을계획 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마을계획 사업은 마을에서 하게끔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조건이 너무 많고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러 뭐라고 그러죠? 관계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조율할 거냐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아직 세종의 마을계획단은 아직 시작 단계에세요. 지금 이제 막 그 오류 수정해 가면서 면에 갔더니 면 사람들은 이미 생각을 다 가지고 왔어. 이건 어떡하지? 도시에 갔더니 새로 사람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심지어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이거 얼마짜리인데 하면서 다 예산서까지 만들어 왔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예산서는 인터넷에서 뽑은 가격이에요. 실제로 집행하려고 봤더니 정부 사업의 정부 공직회계에 준해서 이걸 집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터넷 가격하고 가격이 안 맞죠. 안전도 책임져야 되고 뭐 설계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업은 승인해 놓고 나서 나중에 진행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다 투영시켜가지고 그걸로 강요하면 안 돼요. 분명히 달라요. 내가 알고 있는 전문성하고. 이거는 이 전문가 출신의 우리 세종시만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충분히 이 사업의 성격과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매칭할 수 있게끔 넓은 마음으로 이 여유를 두고 설계하셔야 돼요. 그거를 처음부터 나의 전문성을 다 투영시켜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설계하면 이 계획서 자체가 뻐그러질 확률이,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면 드디어 두 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쉬는 시간에 지금 쉬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셨거든요.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이상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마을에 뭘 이렇게 아까 뭐 처음에 모른다는 걸 인식시켜서 뭐 동선을 만들어 보고 아 진짜 모르네? 그것까지 인정해요. 자 그럼 우리 마을 한번 돌아볼까요? 아 그러죠 라고 현장에서는 급한 마음에 아 그래 내가 몰랐어 라고 인지는 했으니까 그럼 이번 주말에 모이겠습니다 라고 이제 딱 얘기를 하면서 몇 시에 모일까요? 이러고 시작하면 뭐가 나와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날 뭐 어디 가야 되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고민해야 되느냐 문제인데 이게 이제 아까 그 탈물질주의자 얘기를 제가 잠깐 했지만 결국은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데에 이제 자유주의자와 공동체주의자의 가치의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무작정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 이게 아니라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예를 들면 개미사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개미사회에서 대체로 모두가 협력해서 개미는 부지런하다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미사회에 가가지고 개미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비디오를 틀어놓고 계속 봤더니 사회가 한 5만 10만 정도 되니까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어떤 팀은 놀아도 되는 거죠. 마치 강의를 할 때 3명 놓고 강의하면 딴전을 할 수 없잖아요. 성실하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한 50명쯤 돼봐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되게 힘든 강의 듣고 계신 거예요. 몇 명 안 되잖아. 그런데 어때요? 한 50명쯤 되면 한 30명은 졸아도 뭐라고 안 하고 막 이렇거든요. 똑같아요. 개미사회도 20%만 열심히 일하고 80%가 논다는 거죠. 그럼 그 20%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 비율이에요. 물질주의자와 탈물질주의자의 황금 비율이거든요. 이 탈물질주의의 특징이 탈물질주의라고 제가 딱 이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분 중에서도 그냥 물질만 추구하지 않을 뿐이지 나 혼자 개인주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20%는 되어주면 되는데 이걸 대체로 봤을 때 독일 사람들은 18%, 일본 사람들은 15%, 한국 사람은 그동안 2%였다. 이게 이제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왜? 그동안 공익적인 일을 했을 때 제대로 평가받은 사람이 한 번도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좋은 일 하면 정만 맞았고 좋은 일 하면 감옥 갔고 좋은 일 하고 뭐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오해받고 모함받고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을 살아야 했고 지금까지도 독립운동가의 후예들은 항상 지지부진한 삶을 살고 있고 존경받지 못하잖아요. 아 그분의 후예래? 아 그래 존경받아야지 이렇게 되는데 아유 걔 무슨 학교도 못 가 아유 저 아파트 저기 산대 임대 아파트 산대 그 소개가 중요하지 않고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뭘 추구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존경받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을 거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환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데 큰 아파트 가서 살아야 되고 그렇죠? 저쪽 아파트 가서 살아야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니까 차도 똑같은 차인데 빵빵 뒤에서 안 되려면은 큰 차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 사회가 모두가 좀 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이 비효율적인 거죠. 사실은 사회 전체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 사회 한반도를 병들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걸 어떻게 현장에다가 집어넣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 그게 중요하냐면 사회적 역동성이 그걸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역동적이지 못하거든요. 왜 아까 그 벽을 못 넘어요. 마을 간의 주민들 간의 이 기회가 이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청년들 사업을 왜 하겠어요? 청년들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값이 다 올라가 버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집을 갖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세대들인데 이제 처음 준비하고 막상 나갔는데 보니까 벌써 집값이 내가 60년을 일해도 집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구조를 어떻게 메꿀 거냐. 이게 인프라인데 그 인프라를 1990년대에 우리나라 이제 그 건축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사회 인프라를 봤을 때 도시 사회가 그게 잘 돼 있는데 시골 사회가 도시 사회 정도까지 마을의 인프라를 끌어올리려면 얼마가 필요했냐고 봤는데 읍면 단위로 봤을 때 한 개 면, 한 개 읍이 동을 쫓아가려면 최소한 그 당시에 2,500억의 돈을 투자해야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000개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 그런 좀 사회적으로 어려운 그런 마을들이. 거기다가 얼마예요? 돈이? 2,500억씩 해가지고 2,000개 계산해 보세요. 우리나라 한 해 국방비가 기껏 해봐야 50억 조금 넘는데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해 본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이 사회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사람 사이의 관계, 지역사회에서 서로가 그런 관계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무엇. 아까 예산으로 풀어낼 수 없었던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안 되면 집에 있는 반찬 서로 하나씩 갖고 나와봐. 우와, 이게 공유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마을 계획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에 초점을 좀 맞출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최고의 효율이거든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총회 이야기만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요것과 관련해서 우리끼리 한번 마지막 시간이니까 토론하고요. 맨 마지막 시간 1시간을 오늘은 날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마지막 날이니까 사진 찍고 하는 걸로 마지막 시간 보내는 걸로 하고, 사진을 1시간 찍는 걸로 할게요. 찰칵 1시간. 자, 주민총회 치르기 하고 그러고 나서 요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회가 왜 이렇게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느냐? 독일과 우리나라 사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이게 헌법도 같고요. 그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도 같고요. 그 사이에서 신분제들이 서로 무너진 부분도 있어요. 그 이후의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져요. 이제 사회과학적인 분석인데, 자, 그건 좀 이따가 요 끝나고 나서 같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 계획을 왜 해야 되는지 하고 현장에서 과연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게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분만 잠깐 주목해서 총회 치르는 것만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주민총회를 드디어 치르게 되었습니다. 마을계획단은 주민자치회와 함께 여기서 해야 될 역할들이 조금 있어요. 예, 뭐를 해주시면 좋으냐면 총회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야만 대표성, 주민들의 흥행몰이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마을계획단은 주민자치회가 가지고 있는 기껏 해봐야 20-30명 되는 위원들이 아니라 계획단이 우리 또 20-30명 내지는 뭐 50-60명 되는 우리가 거기에 결합해서 같이 풀어주면은 기존의 총회를 치르는 것보다 한 2배, 3배 정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사회 홍보 효과를 통해 많은 사람들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계획단의 가장 중요한 일은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총회를 치른다고 한다면 자치회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자치회가 기획하고 풀어내는 것들을 현장에서 같이 보시고 같이 활동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면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 민주적 운영에 여러분들도 주인이 돼서 내가 총회의 주인이라고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결정권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우리가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활동이 운영 원칙입니다. 총회. 아까 잠깐 체크리스트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요. 총회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부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총회를 치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 동네 주민들이 다 모이는 거고 이 총회는 직접민주제의 현장이에요. 처음에 제가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을계획단과 주민자치회의 근간은 직접민주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맨날 착각하시는 게 주민자치위원 뽑아놓으면 우리랑 경쟁자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의원님들은 대의 민주주의, 마을계획단과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들이 직접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자발성을 가지고 먼저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걸 선도해주는 역할인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과 좀 달라요. 우린 위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원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총회 참가자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도 여러분도 분석하셔야 되고요. 몇 명이 올지 미리 예측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그러죠? 그 정족수, 정족수는 어느 정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미리 사전 홍보할 때 가능하면 생각해 올 수 있도록 주민들이 생각해 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을 계획을 선정되는 이렇게 올려지게 되는 마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주민들에게 홍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총회 치릅니다. 며칠까지 오세요. 이렇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번 총회에서는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대요. 이번에 오셔서 꼭 투표하셔야겠어요. 이거 우리 동네에 딱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별적인 그 마을 계획을 아주 주민들에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보암직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소를 섭외하는데 장소는 그 지역에서 가장 넓고 가장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알기 좋은 곳. 예, 이곳이 핵심적인 게 되겠죠. 그리고 비가 왔을 때 플랜 2를 진행할 수 있는 곳. 그게 아니라면 주민들이 정말 열정적이라면 우산 쓰고 하겠죠. 스위스는 울산 쓰고 하더라고요. 예, 부럽대 그 동네.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장소가 완성이 되었으면은 현장을 꾸며야 되겠죠. 그래서 방명록과 총회 자료집,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의제 발표를 합니다. 의제 발표는 수기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현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요 순서에 의해서 이제 의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요 순서는요, 아까 로버트법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기에 만들었던 그것과 굉장히 흡사한 형식이고요. 대신에 투표하는 권한을 이 순서와 관련 없이 다양한 투표 방법을 이 안에다가 다 넣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의제 투표도 하지만 그 다음에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요구조사도 여기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계획단 여러분들이 조금 만약에 해보셔서 재밌다라고 해서 으쌰으쌰가 되는 마을계획단은 여러분들이 좀 같이 호흡해 주셔가지고 뭔가 잘 됐어요. 그러면 그런 마을계획단은 요 총회 치르는 날 부스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부스에서 이 과정들, 마을계획이 되어진 과정도 써놓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무슨 계획 세우고 싶은데 그 선호도 조사를 총회에서 하시는 곳도 있어요. 이거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요구조사나 가치조사 같은 걸 그 자리에서 해가지고 그것도 마을계획단의 이 백서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 바인더 철에 계속 이 합쳐져야죠. 그래서 다음 마을계획단이 이걸 선택하기에 좋게 그래서 자료를 축적시키는 과정이 이 총회에서도 일어나게 하면 좋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좀 구조만 한번 볼게요. 당일날 이제 구조만 한번 보는데 요거는 이제 홍보하는 것들의 하나의 예로 그냥 드린 거고요. 요건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 드리고요. 구조는 이게 당진시에서 만든 그 매뉴얼입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잘 만든 거고요. 이렇게 이제 구조를 만들죠. 보시면은 대체로 참관인들은 여기 있고요. 이 무대 안에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 주민들만의 특권으로 아예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구경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날은 참관인들을 우리가 의전을 너무 많이 챙기지 마세요. 적절하게만 챙기세요. 과하게 챙길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내빈과 기자들이 이렇게 있죠. 이분들은 그냥 그 견학하러 오신 분들이고요. 내빈과 기자들도 이 안에 절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놓고요. 주민들 참여하고 여기 보시면은 사업 설명들, 부가적인 설명, 그 다음에 투표할 수 있는 거 따로 뭐 스티커라든지 척도 같은 거 투표하는 거,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투표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좋아요. 이렇게 뭐 큰 비커 같은 걸 하나 놓고 그 한 잔 조그마한 거 왜 그 작은 시럽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잔이 있죠. 거기다가 내 의견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받아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큰 이 유리관 두 개에다가 그죠? 그럼 이쪽 이쪽 거 이쪽 거 있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봤을 때 높아지는 거죠. 예,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재밌게 그걸 이제 푸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뭐 먹는 음식이 돼도 좋고 주스가 돼도 좋고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찍찍 주스가 떨어지는 거죠. 예.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 축제장이 그냥 재밌게 만들어주세요. 이 총회장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걸 할 때 자치위원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런 부스를 만들어 볼게요 라고 해서 마을계획단 이런 거 같이 해주면은 아주 좋은 활동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정 부분 뭐 투표기 같은 걸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직접 현장에서 하게 되는데 이 경험치가 축제가 되면 야 뭐 투표하러 간대 그냥 단순하게 노는 게 아니라 가서 막 공연도 하고 신나기도 하지만 그 가서 막 모두 내가 참여도 하고 주인공도 되고 이 느낌으로 좋은 기억을 갖게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투표기 같은 걸 통해서 하는 것도 기왕이면은 뭐 아주 재밌는 거 가지고 현장 투표를 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는 아니겠지만 자
뭐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탕수육을 쏘신답니다 하면서 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러면 막 와 그러겠죠. 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선거법상 큰일 난답니다.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부담 없이 너무 격식에 막 얽매여서 부담을 갖지 않게끔 그래야 아이디어도 나오고 적극성도 나오고 재밌게 풀어낼 수 있으니까요. 자,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총회 순서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능하면 격려사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걸 행자부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발 격려사를 안 하거나 짧게 하거나 그분들과의 전쟁이죠 사실은.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근데 그분들도 좀 사실은 어렵사리 시간 내서 와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배려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의존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서 이거를 줄여야죠. 그래서 뭐 30초 이내, 이렇게 1분 이내 왔을 때 덕담 한마디 하고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면 우리와 같은 박수.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짜고 치는 거예요. 왜? 길게 하시는 저기 지정치인께는요 박수 적게 하고요. 짧게 해주시는 분에게 뭐 환호와 크게 해주세요. 해마다 그렇게 우리가 아예 연습하는 거예요. 주민들끼리. 이런 게 잘 치죠. 그래서 이벤트로 아예 그분들 유도하는 거죠. 짧게 할수록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자, 참여 장소 확인하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고요. 테이블별로 퍼시리테이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은 거죠. 그래서 같이 결합하셔도 좋습니다. 참여 등록하고 식전 행사하고 의제 발표하고 투표 결과. 그래서 나옵니다. 요거는 메인 이벤트. 요거 말고 아까 다양한 주변 이벤트들로 축제장을 재미있게 이 총회장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투표 방식은 대체로 한 요런 7가지 정도가 많이들 쓰여요. 첫 번째는 현장 선호도 투표 스티커 붙이는 거. 그다음에 의견 포스트잇. 나 이게 좋겠어. 딱 붙이는 거. 그다음에 주제별로 모둠 토론하고 도출하는 거. 이렇게 테이블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서 아까 우리 막 토론하듯이 그래서 도출하고 그리고 도출된 주제를 이제 홍보하죠. 그다음에 찬반 투표 잘 아시는 거. 찬반 투표는 대체로 이제 이런 순서지 같은 거를 쓰죠. 순서지가 있으면 그 현장 순서지의 앞면은 뭐 자주색, 주황색, 뒷면은 초록색, 반댈세, 찬성일세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중 투표가 있죠. 여러 의견을 제시할 경우에 다중 투표 방식을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척도 투표도 있어요. 요거는 뭔지 아시죠? 5점, 3점, 7점 이렇게 해서 척도를 가지고 이렇게 투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컵 같은 게 척도 투표로 좋아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온라인 투표와 전자 투표기. 전자 투표기도 재밌더라고요. 이거 한동안 텔레비에서 많이 했었죠. 근데 돈이 좀 들어가요. 빌리려면 그 운영진까지 같이 빌리면 뭐 조금 액수가 들어갑니다. 누가 뭐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약간 운영하려면은 약간은 좀 전문성이 조금은 필요해요. 저희도 이게 충남도의 광역도에 저희도 그게 200개짜리 하나가 있어서 제가 그 이제 운영 한번 해봤는데 재밌긴 한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도 참고로 저도 컴퓨터 전공이었거든요. 근데 창피해.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만 죽을 뻔했어요. 자, 네,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현장 모습들. 이때 1200여 분 오셨었어요. 체육관. 네, 참여하신 분들은 한 800~900분 정도 되고요. 기억이 아주 저도 기억나네요. 이분들 고생 엄청 하셨고 주연님들 끝나고 나니까 한 1년에 한 번씩 우실 것 같아. 그날 끝나고 나는데 막 우시더라고 어떤 의원님. 힘들죠. 근데 감동적이어서 울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울다. 공감이 가는 부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하는 행사 자체도 마무리 잘 되면 그냥 이게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마음이 덜컥 그런 거 있더라고요. 다시는 안 해라고 하지만 내년이 되면 또 내가 막 하고 있는 그런 건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에 이 안에서 뭐 좋은 성과가 안 나오고 보람이 없을 때는 정말 좀 어렵죠. 그럴 때 이제 챙겨주고 고생한 사람들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좀 높여줄 수 있는 뭔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건 조금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방식이나 그 얼마만큼 우리가 열정을 부을지에 대한 고민도 조금 더 있어야 되고요. 일상화시키고 이거 경험이 많아지면 훨씬 쉬워지기는 해요. 예, 진짜로 되게 쉬워지더라고요. 한 3번, 4번 치르다 보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쉽게 나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너무 큰 행사인 건 맞아요. 이제 그런 뭐 하는 모습입니다. 뭐 발표회랑 같이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많이들 하십니다. 온라인으로도 하죠. 예, 이렇게 온라인으로 치르는 모습들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온라인 툴들. 전에 잠깐 아마 첫 시간인가 제가 좀 잠깐 소개하기도 한 것 같은데 여기 중에 요거 꼭 이런 거 키워드 찾아가지고 검색해서 한번 훑어보세요. 재밌어요. 이런 것들 다 재밌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조금 더 꼼꼼하게 투표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는 이렇게 선관위에 있는 투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요거는 아예 다 개인 인증도 하고 돈도 조금 내야 돼요. 한 명씩 한 사람당 몇십 원씩 내는 게 있어요. 약간의 그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선관위의 온라인 투표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활용하시면은 이제 인증받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걸로써 굉장히 근거를 두기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건당 55원이구나. 자, 그리고 이제 투표 정리가 끝나고 나면 그걸 이제 총회 결과 보고서로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거 끝나고 우리는 이 과정은 참여 안 해요. 괜찮아요. 마을계획단은 참여 안 하고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죠. 계획을 수기하고 예산 확보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사업 실행 단계부터 우리는 또 내가 전에 계획한 거에 내가 한번 참여해서 쭉 모니터도 해보고 직접 참여도 해보고 하시면서 즐기시는 거죠. 어렵게 참여하지 마시고 끌려나가 그러지 마시고 내가 계획한 건데 한번 볼까?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예를 들면 반일 같은 경우에 반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30분까지는 체험이에요. 괜찮아요. 30분에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지옥이죠. 그래서 딱 30분만 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서로 30분씩만 할 수 있게끔 일의 양을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을계획단이 처음에 동네 한 바퀴 둘러보기 전부터 우리 마을을 잘 아는가, 그 다음에 알아보고 나서 동네 한 바퀴 둘러보고 또 인터뷰도 해보고 또 설문도 하고 또 마을 안에 있는 자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욕구와 자원을 연결하고 또 주민들을 연결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획을 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총회를 치러지고 이듬해에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3강에 걸쳐서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론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질문과 답변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그 질문은 이제 이따가 토론 주제로 가고요. 자, 질문 답변. 제 강의의 항상 특장점입니다. 절대 질문이 없어요. 네. 하지만 끝나고 나서 토론 시간이 되면 막 불을 튄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공식적으로는 수업은 끝났습니다. 자, 수업 박수 쳐주시면서 마치겠습니다.